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자주 들어주시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예전에는 몇 번 댓글을 쓴 적이 있긴 했는데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쓴 댓글은 결국 지워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 성격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오래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는 소심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 삶에도 실패는 있었죠. 혹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 첫 실패는 바로 그 노래와 똑같았습니다. 20년 전에 첫사랑을 친구에게 빼앗겼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 또한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직설적이면서도 개성 있고 센스 있는 친구였죠. 그에 반해 제가 소심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그런 것인지 서로 부족한 점이 이해되어 끌리게 되었죠. 나는 내 성격이 너무 부러워. 내가 진중하면서도 야무지기도 하고 가치관이 벌써 확립된 느낌이 들어. 진짜 어른 같은 느낌이야. 일단 엄청 착하잖아. 나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소심한 거야. 너는 엄청 착하고 선배나 후배하고 상관없이 인기도 많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니까 어른들도 너를 좋아하고. 근데 나는 버릇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집에서는 나쁜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성격을 칭찬하지만 왜 나를 부러워하는 건지? 나도 내 성격이 부러워.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멋지잖아. 할 말이 똑똑하게 잘하는 거 나는 아마 죽고 깨어나도 결코 못할 거야. 너가 말하는 사람의 성격은 나도 알아. 너는 소심해서 싫은 얘기도 못하고. 아, 그거야 너희 부모님이 엄격하시고 너도 당연하게 그러고 있으면서도 좀 반항해봐. 이 나이에 뭘 반항할 거야.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면 하고. 나는 별로 답답하진 않아. 내가 대신 힘이 들어가. 우리 엄마랑 싸울 때는 난리가 나거든. 이제 아빠는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아 진짜. 이러다가 이혼할라나 싶어. 너희 집이 부럽다. 우리 집에서 살면 짜증날 텐데, 너도 나처럼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너 같은 사람이 더 무서운 편이야. 조용하다고 할까? 왜 이런 걸까요? 내 말이 맞아. 나는 미국의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달려드는 좀비 느낌이라면 너는 한국 귀신 느낌이야. 솔직히 무서운 건 한국 귀신이거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진짜 공포야.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너처럼 옷도 입고 성격도 조금 바꿔볼까? 비슷해지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 아니, 너의 성격이 이미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해. 나처럼 되면 너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싱글로. 아우, 그건 싫어. 나는 남자친구 없이는 안 돼. 심심하잖아. 자유롭게 연애하는 게 불만족스럽군. 대학에 입학해서도 남성과 알맞게 대화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렵게든 그의 친구들을 소개해주며 제게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제 자신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지시대로 남성을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부모님과 같은 강압적 사고 습관이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끼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경멸스러운 야릇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거나 술에 취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는 남성 역시 큰 차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기간을 마칠 즈음에야 드디어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네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첫사랑이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귀인 지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제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 울고 있던 저에게 친구가 말했죠. 울지 마. 앞으로도 그냥 나랑 친구하면서 지내면 되지. 남자 따위가 뭐라고 그래? 얼마든지 또 사귀면 그만이고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결혼을 생각했었단 말이야. 처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내 꿈이기도 했고. 그런데 널 좋아한다는 말이야. 하필 내가 가장 친한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않을 수가 있어? 결혼이라니, 고작 그런 애한테 내가 아니라 해도 어떤 여자라도 상관없었을걸. 그냥 그런 놈인 거야. 애초에 여자가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오는 그런 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남자는 다 똑같아. 결국 예쁜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 보면 뭐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시험했다는 말이야. 내 남자친구는 나에게 다가올지 말지 고민하고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특별한 요청도 없이 좋다고 하면서 남녀 사이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왜 결혼을 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었지만 너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와 내가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내 앞에서 자랑을 했는지, 나랑 만날 때 그 인간과 놀러간 경험,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한 일 등을 언급하며 취업한 곳도 대단하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별게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요약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점잖은 척하는 찌질한 놈이었더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나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도 사과해야 해. 사람을 시험한다는 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사과해. 우리 이렇게 너무 농담해서 상처 주는 일 없게 조심해야 해. 엽기적이네. 난 내가 오히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쁜 사람 걸러준 것처럼 생각은 안 해. 몰랐으면 어차피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을 거라고 생각해. 내 말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연락해 볼까? 너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다니까. 그냥 별거 없다고 했으니까.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내 말처럼 그럴 수도 있어 바람. 다른 여자와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너한테도 위로받았겠지. 하지만 너한테 상처받은 걸 네한테 호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내 마음에 담겨있는 이야기, 우리 집 가정사를 다 말한 건 너뿐이었고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널 믿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넌 날 기만했어.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다고. 왜 너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이가 없네. 그래서 나랑 절교를 할까도 고민하고 있어. 왜 말을 안 해? 고장 나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하신다면 괜찮아. 앞으로 너와 볼 생각은 있어? 당연히 없지. 너라면 그럴까봐. 맞아. 고장을 낸 남자 때문에. 아, 그럼 나는 당신의 고귀한 첫사랑 마음을 받아들여야겠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가 사귀었나요? 뽀뽀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결혼만큼이나 답답했겠죠. 저런 생각을 너희 사이에 고려했던 적은 없어요. 내 혼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 기분 나빴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완벽한 친구 같아요. 나도 당신에게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매번 그 자네 부모님 소리 듣기도 지겨웠어. 통금이 뭐 어쩌고, 치마가 어쩌고, 내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나 집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내게 주어진 딸임을 알면서 그것 자격지심이야. 내 말에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들렸어. 잘난 너 남자친구 얘기도 그렇게 들렸다고. 나는 매번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꿋꿋하게 만나는 것도, 장기간 연애하면서도 너무 좋아 죽겠다고 하는 것도 꼴불견이야. 나보다 조건도 집안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다 갖고 있는 척하는 것도. 사람이 꼬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혀 몰랐네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청첩장이 나오면 보내줄게요. 꼭 참석해 주세요. 제가 그 친구를 잃은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보다도 친구를 잃은 씁쓸함이 더 컸어요. 집에도 놀러가고 서로의 집에서 잤던 대학 시절, 그 친구와 함께한 기억이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3년 정도 후에 진짜로 청첩장이 도착했을 때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영원한 악몽으로 남아버렸어요. 어차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 잊을 만한 때면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죠.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갑자기 생각이 났죠. 그럼에도 나는 그 생각을 하기 싫어서 머리를 털어내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에서도 잊고 싶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는 중이었어요. 여전히 예쁘고 날씬한 몸에 하얀 얼굴이 제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너 맞지? 너무 반가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놀람도 잠시, 친구는 나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치 우리의 과거를 다 잊은 것처럼 말이에요. 제 손을 덥석 잡고 커피숍까지 같이 갔어요. 데리고 가자더군요. 제가 손을 뿌리치며 짜증도 냈지만 친구는 제 손을 다시 잡고 억지로 앉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옷을 사이는 게 아닌데 벌써 그것을 잊은 것은 아니겠고 화가 많이 났지. 그래도 난 너를 보고 싶었어. 진짜야, 수소문도 했었어.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진짜로 내 생각을 많이 했어. 나 이거 진심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응, 왜 내 결혼식에 가지 않아서 그런 거니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는 너무 처리함. 엄마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은 항상 제게 가슴속을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로 그 문제는 집안 문제였는데 친구의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친구의 집은 꽤 부유했지만 어머니가 무당에게 돈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고 싶어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을 때 난 당시 아빠를 따르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날 거부했어. 그 이유는 내가 엄마를 닮았다고 해서였고 나는 남자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관계를 악화시켰어. 이혼의 책임이 내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용서하지 못했어. 내 자존심 때문이었거든.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다르게 여겼어. 우리 집에서 놀러 갈 때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조언을 해주는 반면 우리 엄마는 내 친구들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의 생활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 누구와 어울리고 마냐. 그러지 않다면 용돈을 삭감하는 식으로 말을 해왔어. 나는 집에서 내쫓아 버리려고까지 했던 정도였으니까. 그 일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 집에서 내게 해를 입혔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단지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졌던 거야. 너는 항상 예의 바르고 많은 친구들을 가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 너는 내게 부러워한다고 했지만 내가 오만하다고 여겨지기도 했고 그런 거지. 내가 삐뚤어진 거 아니야 알아.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그때에는 진심으로는 나를 나로 삼지 못했어.
너는 항상 잘 선택하고 행운도 좋았으며 너를 아껴주고 정말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도 만났을 텐데. 매번 만나면 나쁜 남자만 만나고 늘 버려지고 무시당해서 그래서 뭔가 오기가 생겼어. 내가 되고 싶었어. 정확히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었어.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변명이나 핑계를 듣고 싶지 않아. 결혼했으니 그만둬야지. 나는 이제 와서 이런 이유를 설명해도 모르겠고 듣고 싶지 않아.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 파리는 검붉은색의 멍자국이 있었어. 그러나 걱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놀랐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널 배신한 대가야. 당신을 보면서 비웃어서 미안해하고 이혼하려고 말해서 또 맞은 것 같아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손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 욕심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 친구는 자신의 친구 집에 피신했다고 했고 거기가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얼굴과 머리가 엉망인 상태였고 제게 보여줬을 때 눈물이 나오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너도 되길 바랬어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실직을 했어요. 그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더 나쁜 사람을 만날 거라는 말만 하고 있고 무능력하고 술만 마시는 그런 사람보다 더 최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혼을 그냥 할 수 없어요. 진단서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워낙 빈틈이 없어서 때려도 잘 안 보이는 곳을 때리고 증인도 증거도 없고 녹음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당신이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요. 결국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정도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며 오히려 전문가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저예요. 처음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친구가 결혼했던 제 첫사랑은 아는 사람과 너무 달랐어요.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는 저런 친구를 위로해주는 게 최선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린 서서히 다시 친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있어요. 취직은 했어요. 회사는 다니고 있어요. 아니, 아이는 아직 없어요. 회사는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벌어오는 돈이 꽤 많아서 그냥 저렇게 되었어요. 놀았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솔직히 난 일을 다니는 게 더 좋아서 불만스러워. 아,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응, 1년 좀 넘은 것 같아. 몇 달 전에 결혼 1주년이라고 여행 다녀왔고. 프라하 알아? 너도 가봤어? 거기에 2주 정도 있었어. 한 3일은 잠만 자고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고. 참 좋은 곳이었어. 그래. 부럽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잘 버는 모양이네. 작은 사업체 운영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는 버는데 그렇게 잘 버는 거라고 생각은 안 되긴 해. 뭐 가끔 명품 가방이나 몇 개 사주는. 정말 그렇지. 성격은 어떻게지?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예민한 개인주의자들이 있어 날카로운 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 하지만 내 남편은 예외야. 세상에 없을 만큼 섬세하고 자상한 남자야. 정말 다행이야. 너도 행복해야 해. 너도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얼른 이혼하자. 이혼하면 내가 널 남편 소개해줄게.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아무렴 저녁에 술을 한잔하면서 우리가 바로 남편을 두고 있어 3명이 됐단 말이야. 모임이 빈번해졌어요.
혹시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친구는 제게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친구는 무사히 이혼까지 했죠. 그러던 중에 우리의 결혼 2주년이 다가갈 즈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친구를 좋아해.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반쪽 같은 느낌이야. 이혼해달라고 할 수 없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솔직히 뜨거운 것이 아니잖아. 당신도 지친다고 했지? 싫어. 그리고 지친다고 했던 건 그냥 흔한 부부싸움일 뿐이야.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 있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건 부탁이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사이가 이전과는 다른 거 알잖아. 나한테 이혼해 달라고 했던 거 잊었어? 난 결코 그럴 일 없어. 당신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거 잊었어. 난 결코 이혼하지 않아. 우리 둘의 가벼운 싸움에서 나온 이혼에 그대로 집착하지 마.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갑자기 이런 말 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던 것 같은데요.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고요. 그냥 핑계를 대나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왜 그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세요? 너에겐 자존심도 없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너의 친구라니. 제가 내라면 화를 내고 이혼할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줄 알았고 2번은 용서해주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절대로 집안을 버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몇 년이 걸려도 내가 돌아올 것을 믿을 거예요. 나는 강인한 여자니까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이길 거예요. 집착해서 더욱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벌레 취급하는 것 같았죠. 그만큼 남편은 제게 더 깊이 박차며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며칠 동안 집에 들이지 않는다고 하며 마치 바람을 푼다는 듯한 행동을 보여줬죠. 이러다 결국 안 떨어져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심지어 한순간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과 큰 돈까지 제게 주겠다고 할 만큼 사정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는 진부한 말로 사과를 하다가 그 다음엔 협박과 조롱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차마저 팔아서 위자료를 줄 것까지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그 이유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억울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나 그 이혼 절차가 끝날 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내 남자를 빼앗은 친구를 다시 믿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죠.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죠. 좋은 남자로 알고 결혼했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저를 바꾸려고 했어요. 치마 길이부터 화장품까지 간섭했죠. 네, 남편은 병에 가까운 심리적 질환을 앓았습니다. 술집 여자도 그런 스타킹은 안 입었습니다. 신어, 그러지 마세요. 싸구려처럼 입으시지 마세요. 그냥 살색이야. 싸구려라는 표현은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벗고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아예 살이 안 보이게요. 치마를 앞으로 입지 말아주세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건 안 괜찮다고 했잖아. 왜 자꾸 주장을 바꾸시는 건가요? 요즘은 당신이 늦게 와서 회식이나 일이 있는 등 여러 변명을 들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요즘 여자들은 회사에서 애인이 한 명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그런지 내 손에 죽어도 아니건가요? 여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침착한 척하면서 올라가는 게 먼저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주세요. 나는 쥐를 잡아먹은 것처럼 입술도 당장 지워야 해. 결혼 반년 만에 나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했어요. 남편의 의존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출장도 야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죠. 하지만 집에 있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며 너무 부족한 정도의 생활비만 주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폭행도 따라붙었어요. 이혼은 당연히 생각했지만 남편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저를 때릴 때는 늘 멍이 남지 않는 곳을 때렸고 외관상으로 증거도 남지 않았어요. 더구나 밖에서는 애처가인 것처럼 굴었고 사람들이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제게 둘도 없는 남편처럼 행동했죠. 회사에서 그 사람의 별명이 최수종이었을 정도로 가식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 남으면 혹시나 녹음을 할까 가방을 뒤지고 휴대폰도 모두 빼앗았죠.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어요. 심지어 2번 정도는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너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알았어? 당신 진짜 미쳤어. 그냥 이혼해줘. 누구 좋으라고. 나는 결코 이혼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곁에서 평생 지킬 거야. 그 이후에 우리는 정신 상태와 생활비용이 포함된 상태로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살았어. 그냥 움직이는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서 만났어. 친구가 가져간 내 첫사랑이지. 우린 서로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어. 다른 남자와 바람도 피우고 그러면서도 혼자 벽에 부딪혀 폭행범처럼 되었어.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여자가 쓰는 돈을 채우기는 무리라서 어느 날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다니게 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가끔 내 생각이 났어. 내가 너를 버렸는데 버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했어. 너는 벌을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내 상황도 좋지 않거든. 이혼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집착이 심해서. 집착 나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혼하고도 계속 괴롭히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뭐냐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끝나더라고. 그 집착을 다른 상대로 옮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이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순간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우연한 일로 그 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장을 보러 간 건 바로 저였습니다. 치사하고 사악하게 느껴질지라도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다른 여자가 아닌 당신 남편과의 이야기였기를 바랐지만 그 여자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기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져 남편과 행복한 척해 죽을 것 같은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연기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남편을 부른 것도, 취한 척해서 둘만 남게 한 후 떠나기도 했던 것도, 그리고 결국 둘이 만나는 상황을 목격한 것도 전부 제가 했던 일입니다. 결국엔 남편의 재산을 매우 조금만씩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빼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제게 미안함을 느껴 월급을 맡겼기 때문이었죠. 명품 가방 하나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동차도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 사야겠어. 진짜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양심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들었으니 퇴직금 정도로 생각했네요. 그리고 1년 버텨야 했는데 그건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손찌검까지 하는 남자를 붙잡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집을 차지했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두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순순히 떠날 줄 몰랐죠. 바람을 푼 사실도 인정하고 제가 이혼 안 할 거라고 버티고 난리를 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잘 마무리됐네요. 아마 지금쯤 나름 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정하게 대해줄 것이고 언제나 세심히 챙겨주면서 같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난 두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당해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싫은 소리 하나 못했는데 오히려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만나볼까요? 내 의견을 말할래. 나는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름 있는 회사도 다니고 있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에게 해드리지 못한 일들을 다 해주고 싶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참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게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 분노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우정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왜 이제 우리가 한 팀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내 의견을 이해 못했겠지? 난 지금도 너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참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 이야기 이해했니? 아, 미안해. 정말 그냥 싫어하지 않아. 정말 다른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만나지 말자. 잘 지내요. 그렇게 떠나는 제 뒤통수를 대고도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난 영원히 고마워할 거야. 진짜 고맙다. 내가 날 살렸어. 정말로. 한 달 정도 해외를 다니며 여행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니 재취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청소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직원은 저와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한 명뿐인 작은 사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청소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끝내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며 최고의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규 회원이 들어왔고 그 첫 청소를 하러 가게 되었던 그때 너무 놀라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신규 회원한테 혹시 여기가 친구네 신혼집이냐? 라고 물었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친구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대학 시절에 여러 차례 방문한 집이었고 한 번에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셨고 대충 청소를 부탁하시고 거실 소파에 누우셔서 제 친구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걔랑은 꼭 결혼해야겠어. 박보살님이 넌 재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니까. 엄마는 분명히 말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은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재앙을 불러온다고 그랬어. 너 그 인간이랑 결혼하면 결혼 한 푼도 지원 못해. 아무리 그 인간이 돈이 많아도 너 빚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알면 결혼 생활이 평탄할 거야. 자꾸 꼬집 피우면 카드 다 청지시켜버릴 거야. 알아서 해, 아니면 그냥 통과만 해. 아, 그럼 되잖아. 결혼 절대로 안 된다고. 대충, 친구는 제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며 난리를 치는 듯했고
어머니는 그렇게 형님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것 같긴 한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아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헤어진 남편이 다시 나를 찾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끊기자마자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앉았어요.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뭔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마 제게는 목숨이 걸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아줌마는 청소해야지.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따냥이 결혼하셨나 봐요. 어머, 불쌍하네요. 네, 이봐요.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봐요. 당신은 회사 사장한테 다 말하고 제대로 불만을 표현해야 해요. 불쌍하다니, 그럼 안 불쌍해요. 애미 팔자를 닮아서 이혼까지 당했고 주변에 신기하기까지 떨어진 무당이 발목까지 잡고 있는데 둘을 결혼시켜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집도 살고 네 딸도 살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그 남자 쪽도 이혼했다고 하네요. 돈도 좀 있고 사람도 좋다고 하고. 당신 무슨 신날 받았어요? 저는 이전에 친구에게 들은 집안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며 말했어요. 어릴 때 당했던 사건이나 이혼 당시를요. 다른 여자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나 친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면 과감하게 잘라내었고 확실한 정보로 보이는 것만 걸러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정말 신처럼 보았어요.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며 말했죠. 그리고 제가 다녀간 곳에서는 그 남자의 팔자가 칼을 물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칼이라니,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무당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했죠. 피를 본다고 여자가 죽어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놈도 칼은 들지만 의사는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돼요. 지금 둘이 결혼을 한다고 결정할 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딸의 삶이 변할지를 고려해야 해요. 그 남자와 함께 있다면 딸의 삶이 변할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딸이 예전부터 말썽을 피우고 남편과 경험도 충분한데요. 이건 정말 소름 끼쳐요. 좋은데. 내 딸은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제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과자를 사와 주지만 난 그것을 거절하죠. 폭력은 받지 않아 청소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청소 대신 파주세요. 정말 그 척은 돈으로 되나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돈을 받지 않고도 봤어요. 내가 신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용한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보살님? 성함이 그 청소업체의 이름이 맞나요? 그건 내 동생의 이름이고 난 공보살이라고 불러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친구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 집을 나올 때 나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둘이 결국 연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지만 집안의 반대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그래서 막기 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돕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둘을 결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먼 곳에서 둘이 결혼하는 것을 확인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축의금으로 5,000원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의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꺼두고 살고 싶어도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해콩보살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아이가 치마를 길게 입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연해지고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던 나이에도 남자에게 미쳐 살던 아이였는데 내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했었죠. 조만간 그녀가 돈을 달라는 연락을 저한테 할 거예요. 돈은요, 이번 방에서 돈을 벌고 있어서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잠시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딸을 성숙하게 키우고 싶어서 너도 끊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등의 말이 나와도 결코 들으면 안 돼요. 집 문도 열어주지 말고 벌을 줘도 아이가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런 마음이 맺어진 딸을 부양하고 싶어 너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래 그런 건 안 돼요. 저 혼자 사는 것도 바빠서 그러니 내 말을 기억해 둘이 지내고 뭐 하든 결코 관여하지 마세요. 아, 그 남자에 대해 비밀로 얘기해 줄게 비밀인가요? 여자들에게 많이 호감을 받을 거예요. 딸에게 감시를 잘 하라고 말해야 해요. 남자를 싫다고 거부해도 여자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홍보살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될 수준으로 입을 다물라는 건요. 남자를 좋아하던 제 친구와 의처증이 있는 제 전남편의 조합은 거의 인꼬부부 뺨을 때릴 정도로 생각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참을성이 일반 사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을 1년 가까이 견뎌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불과 불의 만남을 계속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 두 사람은 1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고 아이는 친구만 데리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집착으로 절대 놔주지 않을 것 같은 전 남편이 그냥 보낸 걸 보면 둘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제 친구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았어요. 나 너 미쳤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달콤했다고? 좋은 사람이었어. 넌 아니었어. 뭐 이상하네. 넌 내 첫사랑을 빼앗아가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내 하나밖에 없던 남편도 미친다니까. 결국엔 너랑 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이 되는 소리네. 남편은 왜 나랑 만나는 걸 허락했지? 남편이니까 알고 있었지. 얼마나 미친 놈인지. 아이는 잘 키우고 있니? 그 아이는 내가 임신했을 때 낳은 거야. 혼자서 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제 그만큼 해내고 있지.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전처럼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다 망가졌어. 야, 너 말 다 한 거야. 왜 날 건드려?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넌 좀비처럼 달려드는 타입이고 난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그 말은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렇게 맞아. 너한테. 지금도 너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맞아요.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맞아요. 만약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내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내 남편까지 탐에 빠지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돈 때문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요? 순수한 호기심으로 여쭸었더니 제게 욕을 섞어 말하고는 한참 후에 진실을 말씀해 주었어요. 별것도 없는 집안, 외모도 별거 아닌데 왜 너를 버리고 나에게 온 인간들이 많죠? 매번 너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 전전 남편 모두에게 너는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너를 뺏어왔어요. 너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쓰레기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만나나요? 아, 너 지금 원룸에서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월세도 물리고 있고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자 친구는 놀랐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사람을 붙여놨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공보살이라는 사람을 알거든. 너도 들어봤잖아. 너구나. 뒤에서 조종해서 그런 말 하게 한 것도 나 돕지 말라고 했다고 엄마가 그랬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너, 당장 나서. 제 성격을 알기에 저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너, 나에게 일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거야. 그 인간, 사업 망했어. 무슨 코인을 했다고 하는데 잘 됐네. 진짜, 너무 축하해. 완벽하다. 너를 이제 보니 진짜 최악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리고 설령 잘못을 했어도 이러면 안 되겠지.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충분히 고생했고 벌 받았어. 야, 웃긴다. 꼭 가해자들은 그런 식으로 벌 받았다고 하더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안 했다는데 왜 멋대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애초에 내가 내린 벌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기어들어간 지옥이야. 앞으로도 불행하면 좋겠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를 했어.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 끝은 그렇게 시원찮진 않을 거야. 사람이 복수할 때 본인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는 말처럼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불행을 바라며 제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바랬고 그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던 저는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고 그 결과 누군가를 미워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큰 돌덩이를 올리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 합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대신 지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한 후 그 친구와 전 남편 모두를 혼나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담아 두어야 할 것들, 행복한 것들이 넘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머릿속을 가득 차게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와 달리 어리석게 복수하지 않고 내려놓고 떠나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최선의 복수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들은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불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의 소심하고 바보 같은 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답답해 보이는 성격이긴 하지만 남에게 상처 주고 말로 핥히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복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